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교육위원장 이미진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앞에랑은 좀 분위기가 다릅니다. 여러분들 조금 어깨에 힘 좀 빼시고요. 그 다음에 손에 힘도 좀 푸셔도 됩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교육학 특성상 저희는 에비던스보다는 향후 저희 협회가 어떤 교육 모듈로 어떤 방식으로 나아갈 길인지,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다 지금 교육에 또 종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향후에 그러면 대한심폐소생협회는 뭘 더 강화할 거고, 그 다음에 우리 교육기관과 강사한테 뭐를 더 요구할 것이며, 또 우리가 만드는 프로그램은 향후에 어떤 식의 방식으로 갈 건지, 그리고 누구를 타겟팅할 건지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오늘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2020 가이드라인에 바뀐 내용들 중에 워낙 2020 만들 때 제가 워낙 많이 바꿔놔가지고요. 2025 바뀔 때는 그 2025에서 바뀐 것 중에 더 추가되는 내용들하고 에비던스가 조금 더 추가되는 정도, 그리고 좀 새로운 용어들이 있어서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두 가지 제가 이제 키 컨셉들을 말씀해 드리고요. 다음 두 분이 인하스피탈에서는 그러면 CPR, 아까 얘기한 ACLS 내용들이 바뀌었는데 그거 포함해서 우리가 뭐 조기 워닝 사인을 포함해서 신속 대응팀이 추가됐을 때 우리 병원 내 CPR은 어떤 식으로 바뀌었는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흥미로울 또 교육 방법론이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교육 방법론적으로는 어떤 식으로 지금 현재 바뀌고 있는지 내용을 또 제 강의 뒤에 두 분의 연자가 또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까지 저희가 교육 분야, 정책 분야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들은 10월에 발표된 아하와 ERC, 일코 가이드라인과 비교를 많이 할 겁니다. 교육학 특성상 교육의 방침들은 미국이나 유럽과는 베이스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에비던스도 최대한 국내에 있던 에비던스도 제법 많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 현장에 또 교육 기관에 또 교육 마네킹 뭐 이런 내용들이 조금씩 틀려서 저희는 그거를 계속 변화한 것, 또 정책적으로 저희 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비교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ALS 실제 10월에 할 때 그 분위기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저 이렇게 많이 이 시간에 남아있을 줄 모르고 나머지 두 분의 우리 문중동 교수님이나 윤희재 교수님한테 지금 이 시간에는 발표자 외에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교수님 하고 싶은 말씀을 집중적으로 해주세요. 그랬고요. 제가 에비던스가 없는 게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요거 지금 요 현장이 ALS 텍스트4 1코에서 이제 디스커션 하는 거예요. 발표자는 앞쪽에 있고요. 뒤쪽에 이제 여기 관심 있는 거의 비슷한 시간에 시작이 돼서 요 관심 있는 분들이 나서 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병국 교수님, 여기 황성호 교수님 계십니다. 현장에서 이렇게 막 질문도 하고, 아까 여러분들 했듯이 막 질문하고, 우리가 생각하기엔 이거 에비던스 틀렸다 막 이러면서 이제 지금 막 싸우고 있는 현장을 ALS를 보고 계시고요. 이게 BLS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발표하시고, 그 다음에 뒤쪽에서 여기 정성필 교수님 포함해서 이제 또 막 텍스트 포스들이 에비던스 가지고 이제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뭐 좋다, 나쁘다 이렇게 막 싸웁니다. 여기가 에듀케이션입니다. 뒤에 아무도 없습니다. 네, 이거는 발표자만 있습니다. 네, 요 분들이 발표자예요. 그래서 솔직히 EIT 섹션은 어딜 가도 저는 매년 5년마다 1코랑 ERC를 가는데 항상 ACLS랑 BLS는 많아요. 근데 요 정책 가면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솔직히 요걸 기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우선은 감사 먼저 인사드리고 네, 자, 요런 분위기를 기대했으나 여러분들이 남아 계시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여러분들 여기 오늘 이 시간에 그래도 향후 저희 협회가 어떤 방향으로 모듈을 어떤 식으로 교정하면서 나갈지, 그리고 칼스는 어떤 방향으로 갈지 뭐 이런 내용들을 좀 포함해서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20, 2025의 그 신정지 관련해서 저희 생존율 향상을 위한 교육 정책 핵심 피라미드라고 저희가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즉
개인서부터 지역사회가 어떤 타겟을 가지고 어떤 지표를 올리기 위해 저희가 어떤 교육 활동을 할 건지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개인이라든지 또 의료기관 같은 경우는 요즘 나오는 신속 대응팀이 이제는 거의 픽스돼 있죠. 2020에 처음으로 신속 대응팀이라는 용어가 나오면서 거기서 뭘 하고 어떤 지표를 가지고 활동해야 된다면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냥 신속 대응팀은 병원 내에 CPR 교육팀처럼 상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많이 바뀌었고요. 유관단체나 이런 데서 심정지 치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하고 있고요. 지역사회에서 저희 캡처스라든지 여러 심정지 관련된 지표들을 계속 아웃컴을 내도록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피라미드는 이게 이제 누구를 대상으로 개인보다는 이제 지역사회가 움직이는 걸로 지표들을 선정하고 있고요. 목표는 누가 강의를 할 거냐에 따라서 교육 전파자, 확대시키는 역할을 기존에는 협회나 강사가 주로 했다 그러면 이거를 조금 더 역할을 지역사회로 조금 더 들어가기 위한 노력들을 최근에 많이 이것저것 또 시범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추가로 말씀드리고요. 특히 올해 이 가이드라인에서 조금 힘을 줬던 거는 누구를 대상으로 할 건가입니다. 예전에는 볼륨이 좀 많은 곳에서 집합된 단체들을 대상으로 학교를 찾아가고 그 다음에 군부대나 소방에서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했다 그러면 지금은 저희가 어떤 부분이 위크 포인트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좀 이따 설명드리면서 그 타겟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이 나와 있고 그거에 대한 시범사업도 조금 제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 교육할 거냐? 당연히 교육장이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저희가 블렌디드 러닝이나 온라인 러닝도 실제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내용들, 그 다음에 윤희재 선생님이 인사이트 시뮬레이션, 현장과 거의 비슷한 환경에 노출하면서 시뮬레이션 하는 게 최근에 많이들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인사이트 시뮬레이션을 포함해서 이제는 그냥 어떤 한정된 단체 교육이나 어떤 한정된 교육 장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찾아가서 비슷한 CPR을 할 수 있는 공간이면 어느 공간에서든 저희가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아마 뭐 다운그레이딩은 됐지만 여전히 온라인 프로토콜은 저희가 유지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가리킬까에 대해서는 지식이나 술기, 당연히 지식도 중요하고 술기도 중요합니다. 실제 CPR은 술기가 기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술기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추가적으로 또 저학년 학생들에게는 사회화, 내가 사회의 일원으로서 이런 EMS 액티베이션의 중요한 역할로 활동할 수 있다는 것도 장애인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같이 사회와 역할을 수여하는 것들로 요즘 바뀌고 있어서 그런 사회 활동들도 저희가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기자재 얘기는 뒤에서 설명드리고요. 또 교육 방법론들이 요즘 재밌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교육 방법론 관련해서는 우리 문준동 교수님께서 또 재미난 거 많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일부만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들은 누구를, 그 다음에 누가, 그 다음에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 교육 방침을 협회가 지금 준비 중이고 실제로 준비했었던 내용을 잠깐 소개를 먼저 해드리고요. 이 중에 조금 다른 게 TOR이 있습니다. Termination of Resuscitation이라고 2020년에는 제가 넣었었는데요. 이번에는 저희가 에비던스에서 뺐습니다. 왜냐하면 에비던스가 더 추가가 안 됐고 두 번째는 아직은 사회적으로 공론화가 아직 덜 됐다는 그런 사회적 지지 기반이 조금 약해서 올해는 무리해서 실는 것보다는 조금 더 에비던스를 모으자는 의미에서 TOR을 뺐고요. 나머지는 일코나 ERC, 유럽과 비슷한 발걸음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핵심 변경사항입니다. 여러분들 보여드린 대로 2020일 때 처음으로 생존 환경이라는 얘기를 썼고 거기에 환경에 저희가 교육이라는 용어를 강조하면서 넣고 팀 베이스드 러닝도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2020 때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다이렉트로 대면 교육이 안 됐기 때문에 그때 비대면 교육에 대한 에비던스를 모으고 비대면과 온라인 교육도 대면 교육을 믹스한 블렌디드 러닝까지 런칭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을 했었고요. 재교육 방법론, 그 다음에 인하스피탈 카디악 어레스트의 예방 활동으로 이제는 여러분들이 어디서든 잘 듣고 계신 신속 대응팀, 래피드 리스폰스 팀이 이제는
활성화가 거의 루틴화돼 있지만 그때 당시 처음으로 이게 나왔고 조기 경보 사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때 막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최근에 더 강조된 게 우리나라에서 나온 데이터들이 꽤 많습니다. 머신러닝이나 이런 거 돌려가면서 조기 경보 그 체계를 액티베이션 했을 때 실제 인하스피탈 카디악 어레스트에 예방 효과가 있었다는 게 국내 데이터베이스가 꽤 많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조금 더 업데이트된 내용들이 있고요. 예전에는 그냥 응급의료인은 BLS 교육으로도 충분하고 ALS 교육에 대한 에비던스가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5년 사이에 ALS 교육도 많이 팀 베이스드 러닝이 교육에 효과가 있다는 게 있어서 최근에 그게 업데이트 됐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0의 TOR 현장에서 사망 선언을 하고 할 수 있는 거에 대한 에비던스가 더 이상 추가가 안 됐기 때문에 25년도에는 여기 나왔듯이 삭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2025에 강화되거나 에비던스가 다운그레이딩 된 건 어떤 것인가? 우선은 피드백 디바이스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강화를 할 내용이고요. 이거는 일부 TS에서도 여러분들이 조금 신경 써줘야 하는 내용이라 뒤편에서 다시 설명드리고요. 교육 방법론이 조금 다운사이징 됐습니다. 솔직히 2020 때 대면 교육이 불가능해서 블렌디드 러닝, 저희가 일부는 온라인 교육으로, 일부는 대면 교육으로, 아니면 아예 지금 하는 강사 주도 교육을 온라인으로 실제 저희가 했었습니다. 근데 실제 해보니까 역시 지식은 전달이 가능하지만 술기에 프랙티스는 정답이 있는 겁니다. 그걸 가리키는 쉽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운사이징 했고요. 그러고 나서 10월에 보니까 ERC랑 일코도 약간 다운사이징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저희가 이거는 방법을 많이 익숙하게 못해서 그런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블렌디드 러닝에 다운사이징이 조금 있었다. 그 다음에 새로운 교육 방법에 모듈이 추가됐는데 그게 이제 레피드 사이클의 델리버레이티드 프랙티스라는 그 개념이 있는데 이게 오늘 아마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의 키포인트가 될 거고요. 문중동 교수님께서 한 번 더 말씀드릴 거고요. 인사이트 시뮬레이션, 즉 우리가 인하스피탈이나 응급실 또는 응급 상황에서 현장과 비슷한 시뮬레이션의 환경과 마네킹을 이용해서 팀 베이스드 러닝하는 거에 대해서 최근에 인하스피탈 카디악 어레스트 관련한 에듀케이션 모듈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실제 응급실에서 하는 CPR을 응급실 소생술실에서 하는 거예요. 네. 거기서 있는 장비들을 그대로 이용하고, 그래서 제가 주로 사용했던 방법은 병동 CPR을 일부러 병동에 있는 카트와 병동에 있는 처치실로 빼서 거기서 CPR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인사이트 시뮬레이션도 최근에 많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ALS 교육은 이제 확대 방침이 좀 더 업그레이드 됐었고요. 아까 얘기한 TOR은 안타깝지만 2025에는 저희가 에비던스를 더 추가하지 못해서 이번에는 삭제하고 나머지 2030에 혹시 더 에비던스가 더 추가된다면 다시 업그레이드 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5년에는 그 병원 내 신정지 예방 관련해서 신속 대응팀이라든지 조기 경보 점수 사인이라든지 이거는 계속해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소셜미디어 관련해서는 최신 자료로 계속해서 업데이트 예정입니다. 재교육 기간은 그대로 유지되고요. 디브리핑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디브리핑 방법론에 대해서 아마 요번에 아하랑 1코에서 조금 얘기가 나옵니다. 문제는 뭐냐? CPR이 끝나고 바로 수일 안에 그 자리에서 바로 CPR 디브리핑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먼슬리 CPR 컨퍼런스 하듯이 한 달씩 모여가지고 하는 컨퍼런스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즉 즉각적으로 CPR에 대해서 본인이 기억하는 그 상황을 그대로 접목하는 즉각적인 디브리핑 방법, 핫 CPR이고요. 핫 디브리핑이고요. 이게 아니라 그냥 시간, 저희가 터울을 두고 지연돼서 디브리핑하는. 근데 둘을 비교를 해봤는데 실제로 누가 봐도 핫이 더 좋은 것 같지만 실제 저희가 CPR 끝나고 그 팀이 다시 모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듀티라는 게 있으니까 계속 안 바뀌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이거를 둘 다 비교를 했을 때 핫이 좋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콜드가 나쁘냐, 지연, 한 달에 한 번 막 이렇게 하는 게 나쁘냐, 그렇진 않다는 겁니다. 이점은 둘 다 있고 안 하는 것보다는 이점이 좋다. 그래서 하라. 둘 중에 뭐든 합리적이다. 그리고 할 수 있으면 해라. 근데 핫이 더 좋기는 하지만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 그래서 콜드, 즉 지연으로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도 시스템 개선에 충분한 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TOR은 안타깝게도 이번에 제가 진짜 열심히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삭제가 됐습니다. 그 다음 이거는 이제 에비던스를 저희가 리뷰를 다 했고, 에비던스 리뷰에 나왔던 내용을 근거로 이제 25년에 어떻게 바뀌는지 권고사항과 비교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LS 교육 관련해서 이전에 2020까지는 BLS 교육은 병원 내에서 의료인들한테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게 권고사항이었습니다. 근데 ALS 교육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에비던스를 많이 그 당시는 2020 때 많이 모으진 못했습니다. 근데 2025 때는 그 5년 사이에 뭐 BLS뿐만 아니라 ACLS, 팔스, 특히 네오네이트 이쪽 관련해서 저희가 어드밴스 라이프 서포트에 대한 에비던스가 엄청 많이 모이면서 이거에 대해서 권고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강한 권고로 뭐 근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왜냐하면 교육학 특성상 근거가 높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서바이벌을 보는 건 아니거든요. 저희가 보는 거는 액티베이션 타임이라든지 그 다음에 팀이 제세동을 얼마나 빨리 갔는지, 그러니까 타임 베리어블이 더 많고요.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게 근거 수준, 서바이벌 아웃컴으로 비교하는 근거랑은 조금 다르지만 그래도 나머지 타임 베리어블이나 그 다음에 리콜링, 그 다음에 난리지, 점수 뭐 이런 것들에서 훨씬 더 강하게 높았기 때문에 이제는 ALS도 여러분들이 인디케이션이 되면 성인, ALS 교육은 의료 제공자, 그래서 ICU라든지 저희 응급실 근무자들은 ALS 교육을 하는 거를 강하게 저희가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블렌디드 러닝 관련해서는 이게 해보니까 너무 힘듭니다. 뒤편에 저희가 경험담 말씀드리는데요. 너무 힘들어서 그냥 또다시 코로나가 온다면 그때 다시 고려해 보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해보니까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블렌디드 러닝이 아마 뭐 저희가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또 코로나와 비슷한 감염성이나 뭐 어쨌든 위험 상황이 있다, 뭐 지진 상황이라든지 뭐 접근성이 안 된다면 블렌디드 러닝을 다시 할 예정이지만 지금 현재는 지금 교육 방침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저희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요게 아마 피드백 디바이스 관련해서는요, 이거는 뭐 일코, ERC, 아하 모두 다 강한 권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뒤편에서 제가 설명드리지만 권고는 유지하지만 TS에서 KBLS랑 칼스 같은 경우는 피드백 디바이스가 지금 현재는 필수 장비가 아닙니다. 근데 그거는 저희가 TS 장비 교체 주기를 고려해서 저희가 유예 기간을 주는 걸로 했지만 권고는 계속해서 유지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TS를 혹시 운영하고 계신 쪽에서는 향후에 마네킹 구매나 이런 거를 고려할 때 피드백 디바이스가 있는 걸로 구매를 아마 하시는 거를 제가 강하게 권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게임화 방법이라든지 강사 주도 역할은 지금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요. 특히 레피드 사이클 델리버레이티드 프랙티스라는 개념, 거의 스텝와이즈 러닝하고 비슷한데요. 이거는 ERC나 아하 교육하고요. 칼스랑 비교해 보시면 가장 여러분들이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ERC랑 아하가 시뮬레이션 교육을 할 때 여러분들 보시면 시뮬레이션을 보통 프리 디브리핑 한 5분에서 10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을 보통 한 20분 정도 쭉 풀로 돌립니다. 그런 다음에 포스트 디브리핑을 하죠. 그래서 20분 동안 강사 개입 없이 끝까지 갑니다. 말아먹던 잘하던 못한 시간에 20분 동안 가요. 왜 20분을 주냐 하면 20분 동안 얘가 독립적으로 이 리더의 역할을 맡는 사람이 자기가 생각해서 자율성, 얘네들은 또 교육의 자율성 되게 강조하거든요. 자율성 있게 20분의 시간 동안 본인이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자는 의미에서 20분 동안 개입 없이 시뮬레이션을 쭉 다 진행한 다음에 하는 겁니다. 이게 얘네들 입장에서 전통적인 방식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에 칼스를 운영해 보신 분들은 아시다시피 칼스 시뮬레이션은 그게 아니라 스텝와이즈죠. 무슨 얘기냐? 우선은 프랙티스도 다 쪼가리로 나눠져 있어서 피드백을 그 자리에서 주고요. 시뮬레이션, 트로이카 들어가기 전 시뮬레이션도 처음에는 VP 샥인데 원샥으로 돌아오는 걸로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넥스트에서는
원샷과 메디케이션에 돌아오는 방식으로 하고요. 즉 하나씩 더 플러스 되는 스텝와이즈. 그러면서 동시에 그거 끝날 때마다 쇼타임으로 피드백이 들어갑니다. 이게 바로 래피드 사이클 델리버레이티드 프랙티스입니다. 저희는 2009년부터 만들어서 쓰던 거를 얘네들은 지금에 와서야 우리 옛날에 하던 방식 풀 시나리오 시뮬레이션 피드백 생각보다 쉽지 않아. 그래서 이제 얘네들도 제가 얘네들이 만든 그 시나리오 있습니다. 그거 보여드리면 저거 트로이카 베낀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한 99% 들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했던 거를 얘네들이 이제 조금씩 베껴가기 시작했다는 것들이 요번에 근거에서 가장 많은 차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이걸 워낙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저희가 바뀔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칼스 운영 방식 요 모듈을 그대로 유지하는 걸로 올해는 얘기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계신 분들이 조금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은 부분이 이 앞의 내용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2025 가이드라인 만들 때부터 저희가 이 포커스에 맞춰서 가이드라인을 작업해야겠다 교육 분야에선 했는데, 이번에 10월에 나온 아하랑 ERC 1코에서 전부 다 이 내용이 추가됐더라고요. 뭐냐, CPR을 교육받는 것도 이게 불평등한 게 분명히 있습니다. 여성이나 노인 이런 분들이 계속해서 CPR 교육기에 익스포저가 안 되는 게 계속해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취약 계층들을 어떻게 우리가 교육 기회의 장으로 불러들일 건지에 대한 거에 대해서 요번에 가이드라인에서 많은 의견을 냈고요. 특히 교육 연령대도 이게 미국, ERC,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조금 다릅니다. 저희는 학교 보건법이 있어서 이거에 기반으로 했는데요. 미국이나 또 유럽은 요거에 대한 또 내용이 달라서 요거는 비교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우리가 심폐소생술 교육이나 자동제세동기, 심장충격기 관련해서는 정책과 교육을 따로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일부러 교육 방침이 이렇게 정해지고 나면 일부러 저희가 정책에 이렇게 반영하게 하려고 많이들 노력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2000년도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이거를 제정하기 위해서 여기 계신 양혁준 교수님서부터 해가지고요. 진짜 막 많이들 노력해 주셔서 저희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여기에 응급처치 교육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심폐소생술이 이제 여기에 들어와 있고요. 특히 2003년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선한 사마리안법 면책 조항이 여기에 들어가면서 저희가 심폐소생술을 했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리프렉처나 다른 게 생길 수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형사적인 면책을 주는 것들이 2003년도에 처음으로 들어오는데 이제 많은 노력을 해주셨고요. 그 이후로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특히 AED가 공공기관서부터, 그래서 서울역이나 KTX 사업도 같이 해보고요. 공항 이런 데도 들어가고요. 그러면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이 계속해서 플러스 되면서 이제는 다중이용기관뿐만 아니라 저희가 아파트나 이런 대규모 가구수에서도 들어오게끔 되어 있고, 이거에 대한 관리 체계들이 지금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 관련해서는 저희가 학교보건법이 개정되면서 이거에 많은 수혜를 받았죠. 그래서 학교보건법이 강화되면서 처음에는 교직원들 교육이 됐다가 이제는 고학년들이 이 응급처치 교육을 받도록 저희가 학교보건법이 개정되면서 여기서 이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되면서 조금 저희가 많이 좋아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AED와 그다음에 CPR 관련해서 핵심 법령은 이 3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보건법, 제일 저희한테는 수혜고 가장 고마운 법이기도 하고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AED에 대한 강제 조항들이 또 설치 의무화가 들어오면서 AED가 이제 매핑이 되면서 깔리기 시작했고요. 또 선한 사마리안법이라고 얘기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 2항이 있어서 저희가 면책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거의 2020년부터 다양한 정책과 그다음에 다양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교육의 기회가 확대가 됐으면 실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 CPR 관련돼서 AED 관련돼서 지표들이 점핑업이 그래도 5에서 10년마다 풍풍 떴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거 바이스탠더 CPR을 먼저 보실게요. 우리가 현장에서 바이스탠더 CPR을 보시면 이게 지금 노란 거거든요. 현장에서 CPR하는 거. 처음에 저희가 이거 지금 나오는 것들은 뭐 여러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뭐 캡처스라던가 여러 가지 저희가 그 심정지 관련해서 질병관리청하고 하는 사업들에서 나오는 지표들인데요. 처음에 2%에서 시작됐습니다. 즉 바이스탠더 CPR을 2008년, 즉 2010년 전에는 몇 퍼센트 했냐? 2%에서 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2010년 지나면서 이제 드디어 5%대 보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쭉 올라와서 드디어 2018년, 17년 때 20%를 처음으로 넘었습니다. 이때 진짜 좀 뿌듯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요 10년, 5년 사이에 10% 점핑했으니까 요 다음 5년 뒤에는 저희가 한 40%, 35%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한번 주저앉았죠. 여기서 한번 점핑했어야 돼. 코로나 이후로 조금 더 시들해졌습니다. 워낙 이 추세였다면 쭉 올라가서 실제 2024년, 작년, 그 다음에 올해 35%, 40%까지 한 39%, 37%를 타겟으로 했는데 그렇게 안 된 이유가 여기서 한번 꺾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저희가 교육이나 질 관리 같은 걸 좀 해서 저희는 지금 37%대로 올릴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그래도 조금 저희가 만족하는 거는 CPR 시행률. 나는 자신 있게 할 수 있어 현장에서 하는 분들하고 특히 교육률이 같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파란색 보시면 예전에 저희 처음에 할 때 교육률이 한 40% 됐습니다. 그러다가 점점점 올라서 지금은 한 73% 정도 되거든요. 즉 이거는 전 국민 대상으로 하는 중앙의료센터에서 하는 서베이가 있거든요. 거기서 매년 해요. 그러면서 데이터 나온 게 73%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AED 관련해서는 여러분들 인지도 조사 같은 거 하거든요. 예전에 그래도 CPR 관련해서 심폐소생술이라는 용어는 우리나라 전 국민의 90%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 2007년, 2008년도 조사할 때 그 조항을 넣는데 90% 이상이 용어는 알고 있었어요. 할 줄을 모를 뿐이지. 마찬가지로 AED도 용어 인지율이 여기 보시면은 한 40%, 39% 이런 정도 됐었어요. 용어 인지도가. 그러다가 저희가 용어를 자동 심장 충격기라고 바꾸고 그다음에 여러 군데 자꾸 매핑하면서 깔아놓으면서 지금 현재는 용어에 관련해서는 AED는 한 90% 이상이 용어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하는 장비고 왜 필요한지에 대한 용어는 있는데 아까 얘기한 CPR의 교육률이나 아니면 CPR의 훈련, 자신감 이런 거 비해서는 조금 더 낮죠.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파란색 보시면은 교육 방법 했던 거가 보면은 40%가 안 됩니다. 즉 우리가 지금 심폐소생술 교육을 많이 하고는 있지만 그 안에 AED를 실습하고 현장에서 하는 것들은 여전히 조금 저조한 걸로 돼 있고요. 그리고 AED 특성상 본인이 사는 지역에 어디에 개가 있는지를 알아야 갖다 쓸 수가 있잖아요. 아니면 그냥 119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더 중요한 게 AED 설치 장소 인지율도 이제 지표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이게 교육률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즉 교육을 받으면 아는데 교육을 못 받았으면 찾는 법을 모른다는 것도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AED를 어떻게 찾는지 또 이런 것들도 교육 방법이나 이런 데서 강화하는 걸로 들어있고요. 여전히 바이스탠더 AED 부착률은 조금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타겟은 교육을 늘려야 된다. AED도. 그리고 장소를 찾을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해서 강조돼야 된다는 게 이제 교육 방침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열심히 교육을 해도 분명히 불평등은 존재합니다. 이게 1코에서도 강조되는 내용들인데요. 이게 2012년도 처음으로 이제 2011년도의 서베이에서 2012년도에 이제 매년 이렇게 업데이트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응급의료센터 들어가시면 이 지표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시면 저희가 심폐소생술 관련해서 지표가 매년 업데이트 돼서 나오는데요. 거기 보시면 2011년도에 서베이를 했을 때 최근 이내에 심폐소생술 교육을 어디서 받았냐. 그래서 저희가 심폐소생술 교육받은 3대장이라고 보통 표현을 했거든요. 거기 1등 보시면은 군부대가 1등입니다. 예, 군부대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2020년대까지 1등이었어요. 그 다음에 소방, 그 다음에 직장 조금 있죠. 넘사벽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기대했던 학교, 저희가 이제 3대장 할 때 직장, 학교, 그 다음에 뭐 공공기관, 군부대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3대장 중에 군부대가 뭐 넘사벽이었어요. 이게 실제로 초반까지 많이 갔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의무교육 패턴으로 되다 보니까 질 높은 교육이 조금 덜 됐다.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이 여기서 소외가 되는 거죠. 여기 직장, 여기서도 한 번 더 소외되고요. 또 당연히 또 노인분들은 여기 3인방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됐었고요. 아까 보신 거는 2011년도의 조사에서 2012년도에 나온 거고요. 이것도 2012년도 조사 내용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계속 군부대 50%죠. 교육기관이 대부분은 이런 곳이었습니다. 이게 2024년 드디어 이제 작년 나온 내용입니다. 작년에 보시면은 뭐 개선 내용은 뭐냐? 여전히 교육을 좀 체계적이고 양질의 교육을 받고 싶다. 1등.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심폐소생술을 했는데 이게 잘 되면 모르는데 꼭 이렇게 좀 딴지 거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 선한 사마리안법이나 이런 법률적으로 내가 조금 더 보호받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2003년도에 이 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현장에서는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의 2등 안에 항상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정책적으로도 저희가 조금 더 활동을 해서 이게 형사적인 면책뿐만 아니라 민소사, 민형사 쪽에서 소송으로 걸리지 않도록 하는 구체적인 내용까지 저희가 가야 되지 않을까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이게 가장 획기적인 내용입니다. 교육을 어디서 받았냐? 드디어 직장이 1등이 됐습니다. 네, 직장 1등 됐고요. 군대나 이런 게 이제 2등. 그리고 가장 고무적인 건 학교가 3등인데 30%가 넘습니다. 예. 즉 이게 학교 보건법 하나 바뀌니까 이렇게 학교가 올라옵니다. 10% 미만이었던 게 29%까지 오르고 3대장에 드디어 직장이 올라가고요. 군부대 의무교육이 중간으로 내려앉고 특히 학교가 지금 집중적으로 올라오고 있다는 건 저희는 정말 고무적입니다. 특히 직장에서는 더더군다나 AD에 대해서 위치까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장 내 위치를 알게 되고요. 학교 교육도 마찬가지로 젊었을 때 특히 여성분들이 집중적으로 여기 노출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조금 더 디스페리티를 불평등을 저희가 조정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건데 여전히 여성, 그 다음에 올드 에이지들이 이런 교육 분야에서는 여전히 2024년도에도 불평등하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AD는 인지율이 조금 더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이라든지 사회 취약계층들, 특히 저희도 다문화 가정 관련해서 저희가 번역 사업들도 많이 했었고요. 이번에도 이제 같이 할 거고 장애인 관련해서 특수 상황, 이 장애인 교육도 저희가 사회공헌 사업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장애인들을 위한 심폐소생술 방법을 인천광역시에서 만드신 게 있더라고요. 제가 유튜브에서 찾아봤더니 이런 내용들도 있어서 이런 것들도 저희가 뭐 보조 시각 자료를 이용해서 이런 분들을 위한 교육 자료도 만들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이게 실제 저희가 사회공헌 사업으로 장애인들 그 재활단체 찾아다니면서 저희가 교육을 했었거든요. 이게 이제 저건데요. 쉽지 않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집중도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육체적으로 힘든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몇 분 동안에 포커싱해서 집중적으로 이 DVD를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통 마네킹 한 명당 몇 명의 강사 이런 게 있는데요. 여긴 무조건 1대1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집중을 못하니까 집중시켜야 돼. 아니면 옆에 또 방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 경험을 해보니까 저희가 아는 교육의 규정이나 이런 거랑은 조금 현장에서는 좀 다른 의미로 접근해야 된다. 그래서 해보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만약 이런 걸 한다 그러면 강사 배치도 훨씬 더 많이 하고요. 이분들한테는 어떤 CPR의 테크닉을 가르친다기보다는 사회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 그래서 119 신고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내가 이 재활 단체에 있는데 여기에 AD가 어디에 있더라, 뭐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하는 걸로 이제 끝나고 나서 저희가 계속해서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교 보건법, 우리나라는 학교 보건법이 있어서 아까 얘기한 대로 학교가 엄청 치고 올랐죠. 유럽은 마찬가지로 유럽도 몇 세까지 가르쳐야 되느냐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한 키즈 세이브
라는 키즈 세이브 라이브 캠페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데리고 맨날 뭐 칼 쓰고 막 이렇게 CPR 교육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제 ERC에서도 12살이었다가 10살이었다가 처음으로 만 9세까지 낮추고 미국 같은 경우는 없어요. 이게 법률 근거가 없습니다. 얘네는 그냥 주 법으로 주의 스테이트 법으로 그냥 나와 있는 거라 얘네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얘는 고학년에 레커멘데이션 정도만 나와 있는데 국내는 다행히 학교보건법에서 고학년 교육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심폐소생술 교육으로 들어와 있는 건 아니고 응급처치 교육에 이제 저희가 심폐소생술 교육을 같이 하다 보니까 지금 29%라는 놀라운 향상률을 보이고 향후에는 계속해서 그거를 유지하고요. 대신 이제 저희가 저학년들 상대로도 이런 사회화 역할 119는 부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역할을 조금 수행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낮춰보는 것들도 저희가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패드 관련해서 그 다음에 특히 여기 학교 강의 나가면 제일 체육교사 선생님들이 브래지어 어떡하냐고 자꾸 물어보시는데 우리만 고민한 게 아니라 현장에서도 고민을 많이 했고 굳이 얘를 벗기거나 찢지는 않아도 된다. 피해만 잘 가라.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요. 아예 CPR 마네킹을 만들 때 이런 외국에서는 흑인이나 이런 마네킹 만들었잖아요. 여성 마네킹도 만들어서 이게 접근할 때 뭔가 성적인 수치심이나 뭐 그런 게 자괴감이 없도록 하도록 하는 방안들도 계속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온라인 교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봤더니 쉽지 않아서 조금 저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운그레이딩이 조금 돼서 이제 물음표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전문 소생술 관련해서는 2020 때 에비던스가 조금 부족하긴 했지만 최근에 에비던스가 오르면서 병원 안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 접촉 부서에서는 ALS 교육을 하도록 강한 권고를 유지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는 소아 네오네이트까지 저희가 요번에 협회에서 교육과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과정에서 만들 수 있게 저희가 다 마련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인사이트 시뮬레이션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윤희재 선생님께서 준비하신 내용이 있어서 실제 병원에서 심폐소생술 교육할 때는 거기에 현장에 또 가장 노출 빈도가 많은 또 비슷한 환경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2020에는 없었는데 2025에 이제 들어오면서 에비던스를 모으고 있습니다. 블렌디드 러닝이라고 그래서요. 요거거든요. 저희가 협회에서 실제 했었고요. KBLS 내용을 실제로 온라인으로 마네킹을 택배로 다 붙이고 그 다음에 각자 스마트폰 켜고 그러면서 실제로 했었는데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만 쉽지 않았나 봐요. 저희만 쉽지 않아서 야 에비던스 못 주겠다 했는데요.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해봤는데 별로 안 됐나 봐요. 얘네 막 아에서 막 자기네 막 택배 붙여주는 거 되게 막 잘하고 있다고 선전했는데 별로 안 좋았나 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에비던스가 내려갔습니다. 대신 꼭 필요한 데가 있습니다. 이거는 낮춘 거지 루틴하게는 못해도요. 언젠가 또 다시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다시 제한된 상황에서는 오픈하는 걸로 저희가 남겨놨고요. 피드백 디바이스는 2020부터 계속 강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피드백 디바이스를 안 쓰면 BLS 같은 경우는 가슴 압박이 점점 빨라져요. 그리고 2분 풀로 만약에 하게 되면 중간에 훅 떨어졌다가 2분 10초 콜 나면 갑자기 또 그때부터 컴프레션 뎁스가 막 올라가거든요. 그게 막 프록츄에이션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피드백 디바이스가 분명히 잡아주는 건 있습니다. 그래서 권고는 높였는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교육 장비로서는 아직은 칼스나 KBLS 쪽에서는 지금 갖고 있는 교육 장비의 교체 주기가 있기 때문에 강하게는 안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강한 권고는 유지하되 교육기관의 장비 교체 시기를 고려해서 요거는 유예 기간을 어느 정도 연장해서 내년에 아마 TS 관련해서 서류 평가 다시 있을 겁니다. 장비 평가. 그때는 저희가 필수 장비가 아니라 그냥 모듈명만 적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게임 관련해서는 뒤편에 설명드리고요. 레피드 사이클 관련해서 아까 잠깐 설명드리면 피드백을 풀 시나리오 다 돌려서 거의 한 명이 25분에 프리 디브리핑, 브리핑, 포스트 디브리핑에 노출시키는 게 아니라 간단하게 하고 피드백 교정하고 해주고 피드백
교정해주는 이런 방법들을 이제 여기서 처음으로 시도를 하는 것들을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첫 사이클에는 이제 데모만 해주고요. 시범만 한번 보여주고요. 두 번째는 VPB인데 CPR, DP만 한 번 해서 돌아올 수 있게 해주고요. 두 번째는 에어웨이까지 가고 그 다음엔 에피까지 가는 거.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것 같지 않으세요? 네. 그래서 이제 체크리스트를 얘네가 만들었다고 이제 요번에 업데이트하면서 이제 막 자랑을 했습니다. 그 체크리스트도 그렇게 돼 있고요. 근데 어디서 많이 보던 거예요. 제 칼스의 프랙티스는 벌써 다 쪼가리 나눠서 피드백을 주고 있었고요. 특히 여기 이거 어디 많이 보셨죠? 저희가 이거 벌써 2009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칼스에서 미리 하고 있었고 저희는 효과를 보고 있어서 지금 현재 이거를 계속해서 유지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팀워크 관련해서는 역량 추가를 팀 베이스드 러닝의 형태, 지금처럼 1인이 아니라 여러 명이 하는 거는 계속해서 유지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내용들을 토대로 저희가 이렇게 사회에서의 역할이라든지 그 다음에 인사이트 시뮬레이션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협회에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한 가지 다시 말씀드리면 피드백 디바이스는 강화 공고를 유지하지만 내년까지는 저희가 그 서류평가에서는 피드백 디바이스는 칼스랑 KBLS 쪽에서는 아직은 필수 장비로는 아직 권고하고 있지 않다는 것까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